자, 전해드린 대로 암컷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이 최강욱 전 의원, 조국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서도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여성 비하 발언 나온 이 민영배 의원의 북콘서트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북콘서트가 있었는데 최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한 겁니다.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시민 선배님이 그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침팬지에서 진화한 영장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이게 침팬지가 하는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침팬지를 보면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윤핵관이라는 그 그룹이 또 쫓겨나지 않습니까 지금? 특정 시기에 이용을 하고 버리고 이용하고 버리고 이걸 수시로 하는 게 침팬지입니다. 그 희한하죠. 윤핵관들 보면은 그 유인원 비스름하게 생긴 사람들 이렇게 자꾸 나오고 그러잖아요. 참 신기해. 그런 거 보면 자연에 적어도 침팬지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죠? 자, 지금 함께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요.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가 18일이었습니다. 근데 민영배 의원의 북콘서트 19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강욱 전 의원 이틀 연속 이 암컷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발성 실수다, 뭐 돌출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 최 전 의원 인식 속에서 있는 것들이 그대로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발언 중에 상황에 따라서 실현하거나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거는 아직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 본인의 의도된 발언이고 본인의 신념이라고 일컬어져요. 그러니까 예. 저기서 암컷 얘기를 하면서 또 암컷이 1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집회 사이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 여성을 정말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이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여성 CEO가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여성 장관까지 나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성 대학교 총장도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하.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가진 분이 글쎄요. 저는 신기합니다. 공개 발언을 저렇게 하실 수 있는지 저런 발언은 사적인 모임에서 취중 발언으로도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것을 저렇게 그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신기할 따름이고요. 예. 또 하나는 저렇게 뭐 침팬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 특정 침팬지 얘기가 아니잖아요. 침팬지라는 건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그 어떤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침팬지 사회도 권력투쟁이 있다. 일반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권력투쟁이 만약에 진화해가지고 현 인간 사회에 잠재적으로 있다고 치면 이게 특정인의 유전자에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인류의 전반적인 특성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특정인에 대해서 저렇게 비난하는 주로 얘기를 하냐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뭐 글쎄 제가 뭐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그 인류의 저서도 비난 내지 저기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간의 DNA도 비난하는 거고 여성의 역할 자체를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비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최 전 의원의 발언에 화면도 보셨습니다만 조 전 장관은 좀 이렇게 웃는 장면도 있었죠. 그래서 앞서 이제 민영배 의원과 김용민 의원 이제 문제 발언 당시에도 이제 동조했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지금 뭐 얘기하는 침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료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유시민 장관이 뭐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 사회에 빗대어서 네네. 어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침팬지 사회에서의 어떤 권력 투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간으로 쳤을 때 그걸 이제 이렇게 뭐 은유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항상 이렇게 비유를 하거나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이게 TPO가 맞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TPO가 이게 정확하지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인용해서 가져올 때 표현하는 방법 이 솔직히 암컷이라는 내용은 또 그 예를 들어서 그 유시민 장관 발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가져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 이게 좀 오인이 있었던 것 같고 어찌됐건 좀 저는 최강욱 의원 본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 표명이라든지 사과의 표명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럼 지금 안 그래 옆에 분들이 또 계속 여기 동조를 한다든지 옹호를 하다가 또 다른 뭐 사퇴를 한다든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최강욱 의원 본인이 저는 일단 표현을 잘못한 것이다. 의도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항상 저는 역지사지 해보라고 합니다.
자신의 어떤 가족들이 특히 뭐 배우자, 예. 혹시 딸이 있으면 딸,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다른 분께서 저런 콘서트 같은 데 대해서 암컷이라는 발언을 지칭을 한다고 한다면 네네. 그분을 본인이 그걸 수용할 수 있나요? 알겠어요. 설 위원장, 민주당 위원이면서도 젊은 정치인의 발언이었습니다. 한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논란이 된 이 발언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과가 없어요. 유튜브에 출연해서 내가 그렇게 빌런이냐 이렇게 뭐 억울한 듯한 이제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당원권 정지 징계 이 정도 가지고 반성이 전혀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저 태도, 사과도 안 하는 이 태도. 저는 저분이 어쨌든 유시민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을 뒤따라간다라고 보는 것이요. 아, 이분은 어차피 이제 2년간은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치 행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4년간은 변호사 활동도 하지 못해요. 자격이 정지가 된 상태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강성 지지층이 기대는 방법뿐이 없어요. 뭐 책을 출간한다든가 강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활동에 도움을 받으려는 저는 상당히 의식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저 의식적인 활동에 유탄은 누가 받냐면 민주당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컬럼 같은 걸 보더라도 민주당스럽다라는 말 하에 최강욱 전 의원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민주당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분들, 그다음 민주당을 통해서 뭔가 소신을 피려고 하는 분들, 네네. 민주당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들한테 다 유탄이 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저런 글쎄 뭐 본인의 심정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추측이 맞다 그러면 본인의 저런 사소한 활동 때문에 큰 분들이 다 유탄을 받기 때문에 저 부분은 본인이 사과하고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사과하고 자중한 것뿐 아니라 주변에서 지금 막말 논란들이 많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잖아요. 네. 글쎄 이제 당에서 뭐 공천 심사에서 그거를 좀 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튀어나오는 이유 여기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천 시즌이 이제 곧 있으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발언을 하신 분들 대부분 지역구를 보십시오. 당내 경선이 치열한 곳이에요. 야,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 반응, 이 막말 이후에 그 의원들 단체 톡 방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전재수 의원 말씀이 정말 맞다고 보여요. 아니 그런 험지, 부산이라든지 어찌 보면 민주당이 외연을 넓혀야 되는 곳에 계신 분들은 정말 골목골목을 돌면서 정말 점수를 벌어놓으면 예. 이런 말 한마디로 그냥 싸그리 다 깎아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험지에 가서, 그러니까 험지란 말을 저는 쓰기 싫어요. 어려운 곳에 가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 정말 뭐 대구, 경북, 그다음 부산, 경남에 뛰시는 민주당 후보자들이라든지 현역 의원들은 정말 이런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치열하더라도 해야 할 말과 해야 하지 않을 말이 있습니다. 물론 강성 지지층에 기대어서 본인이 어떤 공천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은 네네. 본인의 발언 자체가 이 외부에 알려졌었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지, 그다음에 정말 어려운 곳에서 뛰고 있으신 분들에게 얼마나 힘을 빠지게 하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런 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돼요. 병립형. 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 지역구에서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정당 자체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비례표를 얻는 게 달라지거든요. 예. 근데 저게 만약에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또 여러 정당이 합심해가지고 예. 강성 지지층들을 모아서 갖다 붙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도 이 막말을 막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 선거제 관련해서는 이제 당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잠시 후에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또 이 팬덤 정치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향후 행보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은 참담합니다.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내년 4월 총선거가 위기의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낮은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의 성정상 저 정도는 굉장히 세다. 이런 발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 대표의 리더십과 이 사법 리스크 강성 지지자들 논란까지 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건데 글쎄 본격적으로 이 비명계 90년 역할하게 나설지 당내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낙연 대표를 대선 때 도우셨던 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분들은 이낙연 대표가 뭔가 역할을 당내에서 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신당을 추진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민주당에 남아있을 분이신지 아니면 이낙연 대표를 따라서 가실 분인지 여기에 따라 나눠질 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네. 이건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서 어찌 보면 공천 시즌이 돼서 저는 조금 더 재편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이낙연 대표의 저러한 말씀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어떤 민주당의 주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요 없는 공급이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낙연 대표에 대한 어떠한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가 당 밖에서 어떤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력이 예. 과연 예전처럼 살아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많기 때문에 예. 뭐 현재로서는 저는 이낙연 대표의 어떠한 그 신당 추진이라든지 어떠한 정치적인 행보가 예.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당내에서도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아직은 상황을 좀 봐야 된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낙연 전 대표 당내 민주화가 질식하고 있다. 이런 표현 썼어요. 또 여러 갈래 길을 모색하겠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도 시사한 듯한 발언입니다. 여기에 서른 의원 이낙연 전 대표 한국 정치사 이름값을 할 만한 상황이 올 거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창당 수순으로 갈지 아니면 뭐 공천 학살이 벌어지면 움직일지 글쎄요.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떤 상황으로 갈까요? 상대당이긴 하죠. 공천 학살이 벌어지면 움직임이 좀 늦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6월 달에 귀국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은 여러 가지 했는데 이 민주당의 상식, 민주당의 수준이 아니고 국민적 수준에서 예. 도덕성 회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다음에 7월 달에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만찬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완곡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변화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논했거든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아마 탈당, 창당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호남 기반의 정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전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DJ가 탈당을 하고 95년도에 창당을 했잖아요. 새정치국민회의라는 걸 창당합니다. 그렇죠. 그 뒤에 창당해가지고 뭐 90몇 석을 얻은 뒤에 DJ 변함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세요. 저는 그런 모델을 아마 좀 눈여겨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예.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현재에서 같이 총선을 치르는 것은 쉽지 이것은 제로섬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나눠져서 총선을 치르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부 또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합칠지 여부 예. 또는 합치는 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취지의 길을 이미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이런 이낙연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서 친명계 인사적 김남국 전 의원,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반성문을 써야 할 사람이 당 지도부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렇다면 아까 어떤 결과가 이어지고 또 상황이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당내에서 지금 그 분위기가 격화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친명계에서는 뭐 가히 유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네. 볼 수는 있겠지만은 예. 저는 일단 김남국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는 것은 자중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이 아니시잖아요. 그 예. 당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당 밖에 계신 분이 굳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계실까? 예. 지적도 적합한 사람이 지적을 했을 때 그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김남국 의원께서는 굳이 이 당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당내 문제, 민주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언급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탈당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윤 위원장 잠깐 언급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최근 그 당 지도부가요, 권리당원 표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사당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 상황에 이탄희 의원 연동제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지역구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어떤 결과를 낼지 아까 그 연동 비례제 선거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병립형으로 갈 것 같아요. 비례 가려고? 예, 그 비례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그것이 본인의 그 당내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90점이 흔들린다고 보여지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각기 색깔이 다른 분들이 탈당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정당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렵게 엉켜지고 있는 이런 당의 세력들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이탄희 의원의 경우에는 저는 진정성이 약간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네.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저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예 정치를 접는다는 의미인지 옛날 표창원 의원이 이탄희 의원한테 넘겨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뭐 좀 더 큰 정치를 얘기하는 건지 아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얘기하는 것은 진정성은 있지만 한국 정치사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병리평으로 돌아가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짧게 여쭤볼게요. 이현욱 의원,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나설 수 있다 이 전망도 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이유는 이제 도망가서 비례로 간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설마 이재명 대표가 그러시지는 않으리라 그렇진 봅니다. 않다. 비례대표로 가셔서 뭐 전국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네네. 저는 개항 출마자들, 그러니까 그 개항을 출마 자체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최전방에서 싸우거나 어떤 대표로서 장수가 어떤 적진에 갈 때 어떤 최전방에서 선봉에 서는 것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원희룡 의원이 와도. 그렇죠. 그러니까 원희룡 의원은 안 오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그나마 예. 개항을 주민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어떤 명분 하에서는 예. 개항을 출마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 비례대표까지 가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뇨환 혁신위원장 이 실언 논란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혁신위의 용태론 압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유상범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뭐 용태론, 희생론 내밀고 받아라 말아라 최후 통첩하는 거 일종의 월권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 현 상황에서는 월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위는 비대위가 아닙니다. 지금 최고위의 판단 자체를 혁신위의 제안을 가지고 완전히 구속하겠다고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론전. 정권을 준다고 했지. 예. 그것이 혁신위의 의결이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 건 되는 아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저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혁신위의 사실 권한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혁신의 내용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그냥 정하기 나름인데 예. 월권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혁신위에서 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서 만약에 그 혁신위가 어떤 안을 냈는데 그 안에 희생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근데 희생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비난한다 그러면 그건 월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자충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혁신위원회는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안을 정해서 최고위에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최고의 판단에 대해서 또 국민적 판단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최고위도 그만큼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거기에 얽매이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이전에 다른 당의 혁신위를 떠나서 혁신위원회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혁신위원회 안을 얼마만큼 지도부가 받느냐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따르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월권이냐 아니냐의 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렇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요, 혁신위의 이제 동력이 떨어지다 당 주류가 본심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긴 한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이 유상범 의원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시기적으로도 예, 아니면 그러니까 내용도. 정권에 어떻게 월권이 있을 수가 있느냐. 정권이란 건 권한을 전부 다 준다는 건데 네네. 거기를 넘어서는 권한이란 게 도대체 뭐가 있을 수가 있죠. 예.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 어찌 보면 김기현 대표가 정권을 다 준다 했는데 예. 오히려 본인에 대한 퇴진론을 얘기하니까 저항하는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혁신위의 어떤 희생이라는 테마의 안건을 수용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찌 보면 만약에 인현 위원장의 어떤 이 말이 먹히지 않는다, 혁신위의 안건이 먹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용산에서의 어떤 그 뭐 의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요, 내년 총선까지 이제 김기현 2기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될지를 두고도 좀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죠. 일각에서 한동훈 장관이 등판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어떤 방안이 지금 유력한 상황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김기현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본인 봅니다. 선택이 중요한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선택이 독립변수. 물론 독립변수는 국민의 어떤 의견이겠죠.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부인데 네네.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가 이 대표직을 그만두겠다. 예. 그 새로운 얼굴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조금 더 당에 이익이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비대위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만약에 불출마를 하면서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내가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면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선대위라는 비대위가 또 뜨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더라도 예. 그 이후에 선대위나 공관위가 뜬다 하더라도 그 선대위나 공관위는 사실상의 비대위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그 정도 생각은 지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혁신위의 용태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인은 본인뿐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주변에 권고할 수 있어도 강요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저게 만약에 문제화되게 되면 공관위에서 뭐 현역 의원 20% 컷오프 이런 데서 잡음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상당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고 네네. 본인은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인데 예. 그 계획을 지금 실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정치 공간 차원에서 보면 예. 뭐 이준석 전 대표의 뭐 신당들에 힘 실리거나 예. 또 의원들이 동요하거나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계획을 지금 아마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결국은 총선에서 가장 당이 많은 의석수를 얻을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컷오프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 20도 있고 뭐 35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컷오프 된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 이렇게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이준석 예. 대표도 현실적으로 선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역 의원이 필요하거든요. 지역 예. 의원이라든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서로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는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